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지옥션하고 NPL을 강의하게 된 김동부입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퇴직한 지 지금 만 2년 정도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NPL이라는 물건은 사실 근저당권인데 대부분 이제 그 은행에서 나오는 물건임에 불구하고 실제로 강의는 대부분 이제 경매를 전문으로 하신 강사님들이 강의를 그동안 많이 해왔었다가 제가 이제 은행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있을 때는 이쪽 투자과정, 부동산 투자과정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NPL이라는 과정은 아까 전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판매를 주로 하죠. 판매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매각을 하는 거죠. 매각을 하기 때문에 고령 1년 된 과정을 제가 아마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쭉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NPL의 첫 강의는 제가 NPL이란 어떤 거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NPL이란 이렇게 첫 시간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NPL이란 첫 번째 근저당권 이전이라는 하나의 큰 줄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저당권의 계약이죠. 계약. 쉽게 설명하면 근저당권 이전은 100% 근저당에 관련된 대금을 유동화 회사에, 그러니까 근저당권 매각기관한테 대금을 납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저당권 이전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매수인은 근저당권을 받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 근저당권의 평균 뭐 한 10에서 20%? 보통 10%를 많이 합니다만 10에서 20%를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처럼 계약금을 누구한테? 유동화 회사 같은 데다가 먼저 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80%나 90% 돈 남은 거는 서로 잔금 처리에 대한 내용을 계약에 의해서 명시를 합니다. 보통 사후정산부가 되게 많은 거죠. 요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 NPL이라는 시간을 갖고 저랑 계속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과연 NPL이라는 게 저게 왜 생겼냐라는 거죠. 왜 생겼냐. 이 NPL은요. 은행에서 홍길동이가 대출을 받죠.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거래를 잘 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거래를 잘 하다가 요즘 이렇게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이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이러다가 문제가 돼서 처음엔 이자 납입을 잘 못하죠. 처음엔. 그러다가 결국은 은행에서는 돈 갚으세요 하고 상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금 상환하라고 해도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죠? 은행에서는 경매라는 걸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경매 물건 자체가 은행은 이렇게 전체가 경매 물건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경매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모아졌다가 요만큼만 은행에서 NPL 이렇게 해갖고 별도 지정을 해놔요. 요만큼을. 지정을 해놨다가 은행이라는 데는 감독관청도 있고요. 주로 이제 은행 감독원 같은 데죠. 그런 데서 이제 감독도 받고 또 이거를 요렇게 없애야 할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은행은 어떻게 됐든 BIS 비율이라는 요거를 연말 기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런 일을 통해서 만약에 BIS 비율이 높으면 좋은데 낮으면
자금을 빌려오는데 이런 데도 다른 데는 조금만 이자를 넣으면 되는데 이게 BRC 비율이 낮은 금융기관은 높은 이자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자금 차입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모인 이거를 다 없애면 BRC 비율이 올라가서 좋고 해외 차입에 관련된 자금 차입도 유리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요만큼은 그러니까 전체 경매 물건이 더 훨씬 많죠. NPL 물건은 전체 경매 물건의 일부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을 팔아서도 은행의 BIS 비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은행이란 데는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되죠. 근데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한 우리 수강생분들은 그러면은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 물건을 사간 유동화 회사에 요 위에 있는 은행이 유동화 회사의 물건을 요렇게 매각을 하는데 전부 물건 같지 않는 물건만 골라서 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은행에서 유동화 회사에 매각을 할 때 다 이렇게 나쁜 물건만 매각을 하면 유동화 회사인 데서 이걸 받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은행도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어떻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회수되는 근저당권이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은행이 원래 경매를 집어넣으면 경매에서 기다려보면 근저당권자로서의 권리니까 기다려보면 법원에서 매각 기일 같은 게 정해지잖아요. 그래갖고 제3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든 대금 납부해서 배당 기일이 정해지면 배당 기일날 은행에 돈을 받아오는 거죠. 이렇게 돈을 가만히 있어도 받는데 굳이 왜 여기다가 넣고 매각하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저한테 질문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요, 은행은 뭐 때문에? 얘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물건도 있고 나쁜 물건도 있고 중간인 물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벌크 방식으로 은행에서는 유동화 회사라는 데를 건네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국내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유동화 회사가 그럼 과연 어떤 데냐? 이게 또 궁금해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유동화 회사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유동화 회사가 이 유암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암코. 그 다음이 우리 FNI. 그 다음이 한국개발금융. 그리고 증권사 중에는 메리츠 종금증권. 이런 유동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 유동화 회사는 어디를 통해서? 은행에 가갖고 다 우리 경매 개인들이 법원에 가서 입찰 보듯이 이분들도 똑같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아서 그 중에 제일 높은 가격에 해당되는 유동화 회사가 받아가는 거죠. 이게 만약 요번에 이제 신한은행에서 1,000억을 요번에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면 그 중에서 여기 있는 회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유암코가 제일 높은 금액을 써냈다면 유암코에서는 이 물건을 다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유암코는 어떤 회사예요? 라는 부분이 또 궁금해질 거 아닙니까? 유암코는 우리나라에 있는 6개 시중은행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신문에도 각 은행별로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한 데는 다른 데다가 파세요 라고 하고 신문에도 나온 적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FNI는 어디다?
우리 금융 지주 내의 하나의 회사죠. 여기. 뭐 이것도 금융회사고요. 이건 증권사죠. 결국은 뭐예요? 다 금융회사가 은행에서, 은행이란 데는 뭐 몇 개 은행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은행에서 이렇게 물건을, 근저당권을 팔게 되면 가서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결국은 입찰도 사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와서 이거를 근저당권을 매각을 하는 절차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유동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에서 유동화 회사에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각한 다음에 이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누가? 우리 매수인들이, 매수인이라고 하면 법인도 될 수 있고요. 개인도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요번 과정을 수강하시는 우리 수강생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시겠죠. 예, 그 개인분들이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사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런데 수익 창출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전이라는 거는 뭐다? 돈을 내가 다 주고 산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계약이다. 그러면 이 계약은 10%만 내고 나중에 내가 낙찰 받아서 정산하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이게 매각하는 NPL, 요 NPL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번 과정에서 대부분 요 과정만 설명을 드리죠. 뭐 담보부 채권. 두 번째가 무담보부 채권. 이렇게 있죠. 세 번째가 회생채권이죠. 회생채권, 아예 회생채권이라기보다는 특별채권이라고 아예 교재대로 해드릴게요. 특별채권. 그러면 담보부 채권이란 거는 여기 설명드렸듯이 홍길동이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은행에서 제공을 하죠. 제공하면 그게 잘못됐을 때 일반인한테 살 수 있도록 돌아오는 게 담보부. 그 다음에 무담보부는 우리가 은행 가면은 개개인별로 신용대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카드대출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카드대출도 전부 신용대출이니까. 그런 신용대출을 돈을 빌리신 분이 만약에 못 갚으면 우리한테 넘어와요. 그게 뭐다? 무담보부 채권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특별 요 채권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회생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채권이 있고요. 개인은 또 개인회생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모아서 하는 채권이 특별 채권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NPL 시장은 크게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이전 및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유동화 회사별로 위에 이전만 하는 계약을 하는 유동화 회사가 있고요. 또 두 가지 다를 하는 유동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천천히 우리가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인 NPL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PL은 지금 우리 이 경매 시장에 새로운 틈새 시장이라고 많이들 얘기 나와서요. 최근에 굉장한 어떻게 조금 재밌는 얘기로 하면 히트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NPL이 굉장히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휘몰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할 게 NPL의 흐름입니다. 교재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NPL의 흐름이라고 나오죠. 네, 거기에
어디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안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거는 크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 1금융권에 있는 은행 물건이 하나 있고요. 2금융권 이렇게 권에 있는 물건이 있죠. 물건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근저당권을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매각을 하죠. 매각을 하게 되면 요거를 받아가는 회사가 이렇게 유동화 회사 이렇게 하고 밑에는 비유동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구분 지었냐고요? 예. 요 사이에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가 설립되면 이렇게 유동화라는 단어가 뜹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수강생분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SPC가 뭐예요? 유동화가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강의하는 목적은 제일 하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요? 제 수강생분들의 재테크를 하는 쪽에 포커스죠. 물론 뭐 이게 대학 이수 과정이나 대학원의 무슨 논문 쓰는 과정이라면 이걸 갖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SPC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는 거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고요. 유동화는 이런 거를 설립해서 간다. 그럼 유동화라고 그냥 아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만약에 설립해서 안 한다. 그러면 얘는 비유동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유동화와 비유동화는 무슨 차이가 있어? 또 이게 또 궁금해지실 거예요. 수강생분들이. 그러면 유동화라는 거는 어떻게 됐든 얘네 1금융권 물건이 일로 많이 나와요. 왜요? SPC를 다 설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2금융권 물건은 유동화라는 게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최근에는요. 2금융권의 공공저축은행에서 이렇게 SPC를 설립해갖고 유동화 회사인 데서 여기 가서 입찰을 봐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왔어요. 그럼 받아올 때 이 유동화 회사 중에 한 군데가 받아온 회사가 어떻게 한다? SPC를 설립하면 뭐다? 유동화. 그러니까 이 금융권 물건이라고 전부 비유동화?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동화 회사에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비유동화는 그러면 어떻게 누가 받아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AMC라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데서 이 물건을 받아갑니다. 어디를 갔어요? 요런 데가 이금융권에 가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화회사 물건은 법인에서 살 수 있고 개인에서 살 수 있습니다. AMC 물건도 법인에서 살 수 있고 개인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법인에서 사간 사람은 여기 또 개인한테 이렇게 파는 이런 구조로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또 하나 질문은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교수님, 우리 개인들도 유동화에 가서 살 수 있나요? 이게 제일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만들어 드렸듯이 유동화회사, 비유동화회사 요 단계만 넘어가면 단어, 개인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NPL 물건인 근저당권을 시장에서 매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특정 물건이 마음에 드시면 그거를 골라서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근저당권을 우리가 사는 거, 돈 다 주고 사는 거,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10% 계약금만 주고 사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NPL의 흐름인데요. 제가 그 다음 장에 딱 보시면 아주 알기 쉽게 은행에서 유동화회사로 물건을 매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개인은 가는데 유동화회사에서 요 AMC로 안 가게끔 이렇게 X 표시를 해놨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과거 유동화회사에서 물건을 가서 사와요. 근저당권을 사오면 요 사온 거를 갖고 AMC에 그 중에 일부를 매각을 했어요. 플러스 알파를 붙이고. 근데 유동화회사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돈이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이런 개인이나 법인한테 팔 때가. 그러니까 매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 유동화 회사가요. 요런 AMC들한테 매각을 안 하는 구조로 지금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리스크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직장생활이라고는 은행뿐이 안 했죠. 은행뿐이 안 해서 지금 제2의 삶으로 제가 지금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저는 리스크를 먼저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셔도 리스크 있는 물건은 좀 주의하심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아까 특별채권인 회색 물건이 또 숨겨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회색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동화 물건도 회색 물건이 중간에 안 일어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다 걸은 상태에서 입찰을 보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리스크를 해칭하는 거죠. 근데 여기 비유동화 물건은 입찰 기일 그때 보통 파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물건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경매의 흐름 시간에 설명을 한번 또 하겠지만 먼저 사기 때문에 사고 나서 경매가 진행되는 이 사이에 그런 아픔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꼭 숙지하시고 물건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유동화 회사는요. 여기 유동화 회사는 주로 개인이나 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배당을 받거나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배당. 배당을 받거나 개인이 유입해서 낙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낙찰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여기 후자에 들어가는 거는 자료에 있듯이 내가 거주하거나 안 그러면 수익형으로 매달 얼마씩 수입을 창출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한다? 요 방법으로 가는 거고 요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근저당권을 사서 은행에서 원래 매각을 우리 유동화회사한테 매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진 자가 근저당권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가진 자가 채권자잖아요. 채권자니까 가만히 있어도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우리 근저당권 매입한 우리 개인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음 여기 있는 비유동화. 여기 있는 비유동화는 보통 이렇게 저축은행 등에서 물건을 이렇게 매각해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받아오는데 똑같이 받아온 이 법인 AMC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이렇게 법인이나 개인한테 또 판단 말이죠. 이거를. 그래서 팔아서 대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쪽 시장에서는 많이 건드리는 게 뭐다? 배당 쪽에 포커스를 개인들은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물건 괜찮은 거는 또 유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유동화 그 3번 사항에 보시면 그거는 제가 매각 절차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내용상으로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제가 BIS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죠. 뭐다? 국내 결제은행은, 아니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44개국의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 차원에서 그런 BISB라는 거를 어느 정도 맞추기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보시면 비유동회사의 근저당권에 관련된 매각 절차가 나오죠. 매각 절차는, 요렇게 아까 여기 설명드렸듯이 요 사항이죠. AMC, 제2금융권 물건을 이렇게 AMC가 받아와서 보통 개인이나 법인한테 물건을 매각하는 절차죠. 그 다음에 아까 자산 유동화 이 부분도 또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초자산의 대상인 우리 근저당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출채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요.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재산성이 좀 가치를 올린단 말이죠.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유무형 자산으로 유동화 자산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나 법인에서 이걸 사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다? 자산 유동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지금 NPL의 흐름상에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 시장 물건은 사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고 있고 이쪽 1금융권 제가 1금융권 출신이다 보니까 1금융권 물건 위주로 하는데 제가 2금융권까지 설명드린 거는 흐름상은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상은.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요 근저당권을 매입할 수도 있고요. 요 근저당권을 매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를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은행에서 홍길동에 가서 근저당권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쓰죠. 쓰면 홍길동 입장에서 보면은 은행 가서 받으면은 대출 금리가 싸지 않을까요? 그쵸? 예. 근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에서 가면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더 셀 수밖에 없죠. 근데 굳이 저기서 받는 목적은 뭐죠? 대출 한도에 있는 거죠. 대출 한도. 그래서 대출 한도가 여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쪽 금융시장에 가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1금융권은 좋은 물건, 2금융권은 나쁜 물건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차주가 갖고 있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금융권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되도록이면은 사람들이 자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한도에 따라서 예로 갈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차이는 어느 것이 좋다라고는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건 보통 성향에 따라서 취급하는 겁니다. 1강은 지금 우리가 NPL이라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있듯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좀 강의가 어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강은 이 시간까지 하고요. 제가 2강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